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주도 잘 보내셨죠? 오늘은 제가 인생책처럼 생각하는 하나의 책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야기를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이렇게 갖고 오게 되었어요. 이 책이 저에게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이런 바람이 있었거든요. 내 하루하루가 나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그럭저럭 괜찮은 하루였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거기에 진짜로 도움이 됐던 책이어서 내 삶이 조금 괜찮네, 그래도 꽤 살만한 삶이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할 수 있게 해준 책이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삶에서 가끔 일어나는 큰 어떤 이벤트들도 커다란 행복이겠지만, 기쁨이겠지만 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래 좀 살만하다 라고 느껴지는 일만큼 괜찮은 일은 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종종 찾아오는 그 불행의 시기를 피할 수가 없죠. 좀 기분이 안 좋은 날이 있을 수 있고, 어디를 다쳐서 오래 움직이지 못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특별히 우울증이 없더라도 삶이 재미가 없을 수 있고 무료할 수 있고, 참 삶이 노잼이네 요새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보통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을 현명하게 지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평소에 하던 걸 다 그만둔다거나, 쓸데없이 돈을 쓴다거나, 못 먹는 술을 마시면서 괴로워한다거나 하면서 스스로를 더 절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오직 시간의 힘만으로 좀 괜찮아지면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왜 이랬지? 하면서 스스로 좀 망쳤던 그 순간을 후회하곤 합니다. 되게 익숙한 레파토리일 거예요. 거기서 후회하고 어떤 깨달음이라도 얻으면 다행이지, 그냥 시간이 흘러서 뭔가 좀 괜찮아졌으니 예전에 안 좋았던 기억이 있고 다시 예전처럼 열심히 살아봐야지 하고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사는 게 보통입니다. 어쨌든 제 말의 요지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일상생활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순간은 찾아오긴 마련이란 거예요.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을지,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일을 겪은 사람의 조언을 듣는다거나 현명한 사람의 어떤 조언을 들어서 그 순간을 잘 견뎌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그런 힘든 순간에 굉장히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텐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번아웃 극복 방법이라든지, 불안을 없애는 방법이라든지, 우울증을 낫게 하는 법이라든지, 좀 좋아지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유튜브에도 많고요. 이 책과 비슷한 책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보통 의사들이 쓴 책이겠죠. 근데 이 책은요, 그 많은 책들과 좀 차이가 있어요. 그건 이 의사 자신의 이야기를 책에 녹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책의 저자 임세원 교수님은요, 강북 삼성병원에서 우울증 환자를 돌보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본인도 그 병으로 괴로워하는 환자였습니다. 책에서 교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환자들이 나에게 선생님은요, 제 병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정말 듣기 싫었다. 십몇 년을 공부하고 국가공인 의사 자격을 가진 내가 우울증에 대해 모른다니. 나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암을 치료하는 의사가 암에 걸려야만 암을 잘 이해하고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하지만 나 자신이 우울증으로 상당 기간 고생하고 나서야 환자들 말이 맞고 내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의사로서 우울증이 무슨 병이고 그걸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환자들이 그것을 실제 어떻게 경험하고 느끼는지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던 거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병에 대한 진단이나 해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공감이다. 인생에서 정말 힘든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걸 혼자 극복하기는 정말 힘들다. 이를테면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건 선생님의 개입도 부모도 아니다. 바로 단 한 명의 친구다. 저는 그 순간 맞아 라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맞아요. 누군가가 홀로 외로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놀자 하고 말 걸어줄 한 사람일 거예요. 또래 친구일 거예요. 그쵸? 저는 이런 적이 있어요.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저도 이런 적이 있어요. 이거 진짜 아프시겠다. 근데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괜히 더 친근감 있게 느껴지고 또 빨리 나을 것 같은 희망 비슷한 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 뭔가 그 병원 더 가고 싶고 나중에 아프면 한 번 더 가야지 하는 생각? 그러니까 어떤 진단이나 치료를 해주는 사람도 분명 좋은데 그것보다 더 나를 더 괜찮게 만드는 건 그 사람의 공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의사의 공감 섞인 말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감과 소통은요,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거예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고민을 털어놓기보다는 좀 혼자 끙끙 앓고 깊숙이 숨어드는 스타일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랬냐 하면 좀 왠지 창피하기도 하고 괜히 다른 이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닐까, 친구들에게 부담스럽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랬어요. 육체적으로 어딘가 아파서 그럴 때 혼자 있으면서 휴식을 취하는 건 괜찮겠지만 문제가 만약에 심리적이라면 조금은 내가 먼저 나서서 소통을 하고 공감을 좀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분명 필요한 약일 겁니다. 약이 아니겠지만 약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제가 서두에 이 책이 좀 힘든 순간에 굉장히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저자의 주장이 고개가 끄덕여져서 핸드폰에 메모해 놓고 종종 보고 있습니다. 3가지의 주장이었어요. 첫 번째는 힘든 순간을 잘 견뎌내는 방법은 지켜오던 일상의 루틴을 잘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하면서 원인을 고민하기보다 스스로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물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신념을 만든다. 이 3가지 주장입니다. 그럼 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힘든 순간을 잘 견뎌내는 방법은 일상의 루틴을 잘 유지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좀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다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막 사람도 만나기 싫고 내가 좋아하던 것도 하기 싫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적당한 수준의 사기를 유지하려면 적당한 긍정적인 경험이 필요하다. 나쁜 사건, 특히 답이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이런 긍정적인 경험조차 전부 다 중단해버리는 것이다. 이를테면 친구와 전화로 수다 떨기, 동료들과 점심 먹기, 애완견과 공원 산책하기, 밤늦게 치킨 배달 시켜 먹기 같은 소소한 활동들을 다 끊어버린다. 사람들은 평소 이런 일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간과한다. 많은 삶의 요소들을 없애다 보면 이런 것들도 자연히 없어지는데 어느 순간 문득 내 삶의 즐거움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그러니 힘든 순간이 와도 반드시 일상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 끼니를 거르지 않고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과 나들이를 하고 운동을 하고 이런 일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삶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받아들인다는 건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삶이라는 집합에서 부정적인 일은 단 하나의 조각에 불과하다. 이 조각 하나로 나머지 조각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 어떠신가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감기 걸렸잖아요. 코가 막혀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앉아서 책을 읽고 있으니까 좀 낫네요. 예. 듣기는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지금까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늦게 일어나게 되고 밥도 먹기 싫고 막 이런데 이렇게 앉아서 제가 좋아하는 책에 대해서 인생 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한결 낫습니다. 이런 거겠죠. 맞아요. 인생에서 부정적인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삶 모든 영역을 망칠 필요는 없어요. 상황이 좀 괜찮아져야 그때 다시 할 수 있을 거야. 다시 예전처럼 웃을 수 있을 거야.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괜찮아져야 예전처럼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상황이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마치 건강해지면 산책도 하고 좀 많이 걸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걸으면서 걸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로 일상의 루틴을 잘 유지하라는 그 말을 자주 떠올리며 자주 보며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자의 주장이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원인을 골몰하기보다 스스로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물어야 한다. 그러니까 왜보다는 어떻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전 진짜 이거 자주 생각하며 살아요. 예전에 책 쓸 때 한국지에 쓰기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면서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해서 찾더라도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약간 저는 습관적으로 왜 일이 이렇게 된 거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지? 나 때문인가? 저 사람 때문인가? 아니면 저것 때문인가? 하면서 좀 이 일이 발생한 원인에 좀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 탓하고. 결론은 늘 그랬어요. 나 때문이었어. 저 사람 때문이었어. 저것 때문이었어. 그렇게 자책하거나 원망하는 거. 딱 거기서 끝나더라고요. 그때 임세원 교수님의 왜보다는 어떻게
라는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해야 문제도 해결되고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의식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 원인을 찾는 데 에너지를 많이 쏟기보단 기분이 좀 안 좋더라도 좀 겸허한 마음으로 그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내 삶을 대했더니 문제가 좀 덜 쌓이고 고통이 지속되는 시간이 많이 줄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제 삶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하는 이정표 같아서, 그 말이 이정표 같아서 자주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왜 이런 일이 보다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어떻게 하지? 약간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어요. 방향성이 뒤가 아니라 앞으로 향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장, 작은 행동들이 모여 신념을 만든다. 이 말도 굉장히 깊이 새기며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전 예전에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난 참 부지런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뭐든 쉽게 포기하고 나랑 한 약속조차 잘 못 지키고 늘 늦잠 자고 운동도 하려다가 매번 작심삼일이잖아. 나는 내 성격상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 나는 그냥 대충대충 사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인식했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을. 자, 여기서 이제 좀 나아지기 위해서 나는 참 부지런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최면 걸듯 매일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건 절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혹시나 잠깐 내 뇌가 속아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도 내 스스로가 부지런하지 못한 행동을 몇 번 하고 나면 이제 또 나 자신에게 부끄러워서 못 해먹겠다 라는 말이 저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난 역시 안 돼 하는 예전의 생각으로 돌아가고 말겠죠. 근데요, 저는 지금은 제 삶이 더 나아질 거라는 긍정적인 신념은 있어요. 나는 참 부지런한 사람이야 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삶이 더 나아질 거야 라는 믿음보다 더 큰 신념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신념을 갖게 됐어? 라고 묻는다면 임세훈 교수의 말, 세 번째 말, 바로 그겁니다. 작은 행동들을 계속하는 것에 답이 있었어요. 굳이 예를 들자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나의 루틴을 매일 지키면서 하는 일, 꾸준히 일주일에 2번씩 영상을 올린다거나 책을 늘 읽는다거나 그런 것들, 또 어떤 일이든 일어났을 때 도대체 왜 일어난 거야? 에 매달려 있기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로 빨리 넘어가는 일 정도가 꾸준히 해왔던 일이 되겠네요. 한 번은 글쓰기가 굉장히 혼자 쓰기가 지치더라고요. 못 쓰겠는 거예요. 그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작은 모임을 하나 만들게 됐죠. 거기서 힘을 얻어서 책을 한 권 다 쓸 수 있게 됐어요. 지금도 꾸준히 나가고 있고요. 요즘엔 많이 못 나가는데 계속 나가서 이번에 동화책 한 권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다 모임 덕분이죠. 또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책 보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 왜 책을 못 읽을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책 읽을 시간을 좀 낼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한 끝에 딱 월요일 수요일만, 진짜 딱 이틀만 저녁 9시에 30분만 읽자. 거실에서 스탠드 켜놓고 30분만 책 보자 라고 하면서 좀 작은 행동을 했던 일이 좀 책 읽는 게 즐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저녁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지금은 그냥 저녁에 습관처럼 보고 있어요. 그런 루틴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들이 저에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 열심히 부지런히 살고 있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이제 인정해도 돼 라고 말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스스로에게 하고도 납득할 수 있으니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좀 더 나아질 거라는 긍정적인 신념도
같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건 선순환이겠죠. 왜냐면 그런 감정들이 더 나은 삶을 향해서 계속 노력할 힘을 주니까요. 물론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제 삶이 더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품게 된 신념처럼 더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 아유 뭐 아등바등 해봤자 뭐 그냥 포기하자 하면서 그렇게 놔버린 사람이 결코 아닐 겁니다. 저는 제 일상에 애정을 갖고 살면서 꾸준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사람일 거예요. 제가 그걸 알잖아요. 그럼 됐죠 뭐. 임세원 교수님의 말처럼 그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봐요.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의 말이 참 좋았습니다. 이 책. 그래서 인생책으로 꼽은 거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책은 무엇인가요? 궁금하네요. 인생책이라고 하면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책이 인생책이 아닐까 해요. 지금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살면서 삶의 기준점이 돼줄 테니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힘든 순간을 잘 견뎌내는 방법은 지켜오던 일상의 루틴을 잘 유지하는 것이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하면서 원인만 고민하기보다 스스로에게 그래, 일은 벌어졌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물어라. 그리고 세 번째,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나의 신념을 만든다. 그런 거예요. 제 바람이 그거였다 그랬잖아요. 내 하루하루가 내가 느끼기에 꽤나 괜찮은 하루였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그냥 바람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작은 행동들을 하면 그걸 신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하루하루는 상당히 괜찮은 하루하루야. 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만큼 괜찮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작은 행동들을 쌓아가는 그 순간만큼은 힘들고 지칠 수도 있겠지만 임세훈 교수의 이 말을 들으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요? 임세훈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종종 내가 지금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는 일꾼이 된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매일 내가 하는 행동들이 돌덩이를 하나씩 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이 돌덩이들이 모여 어느 날 위대한 피라미드가 될 거라고 믿는다. 임세원 교수가 세상에 남긴 더 없는 온기와 위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일부 읽어드릴게요. 선생님은 이 병 몰라요. 환자들은 종종 내게 이런 말을 했다.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다. 특히 전문의 자격을 막 취득하고 난 다음 처음 몇 년 동안은 그 말을 들으면 거의 화가 날 지경이었다.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을 공부했고 이 분야에 능통하다는 것을 국가가 공인해주는 전문의 자격까지 가지고 있는 내가 나의 전공 과목인 우울증에 대해 모른다면 도대체 누가 이 병에 대해 알고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한 해, 두 해 점차 임상 경험이 쌓여가면서 환자들이 하는 이 말은 현재 치료에 느끼는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환자들을 타일렀다. 암을 치료하는 의사가 암에 걸려야만 암을 잘 이해하고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죠. 이 병에 걸려본 사람만이 이 병을 이해하고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전문의가 되고 나서도 10년이 훌쩍 지난 다음에서야 나는
내가 틀리고 환자들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것도 많은 환자를 만나며 임상 경험이 쌓여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우울증으로 상당 기간 동안 고통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이다. 나는 의사로서 우울증이 어떤 병이고 그것을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환자들이 그걸 실제로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2012년 6월, 나는 해외 연수를 앞두고 있었다. 대학병원의 교수가 되기 위한 펠로우 시절 2년 동안 나는 거의 매일 동안 새벽 별을 보고 출근해서 한밤중에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했다. 다른 사람들보다 운이 좋았던 덕에 서울 시내에 위치한 대학의 교수가 될 수 있었지만 초임 후 수년 동안은 펠로우 시절보다 더 힘든 생활을 해야만 했다. 그 괴로운 과정을 거친 후 보상처럼 받게 된 해외 연수였기에 난 무척이나 들떠 있었다. 평소 잘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도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환송의 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운이 좋게도 학교에서 수여하는 학술상까지 받게 되는 등 2012년 초반에 난 그야말로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불행은 예고 없이 전혀 준비할 틈조차 주지 않은 채 나를 찾아왔다. 2012년 6월 어느 금요일,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던 환송의 자리 후 나는 3시간도 채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새벽 골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울 근교의 골프장을 찾았다. 피곤했지만 골프를 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다. 그렇게 골프를 잘 치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는데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누가 마치 허리를 칼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순전히 내 착각이었다.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먹었는데도 도무지 효과가 없었다. 단 10분을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로 통증은 점점 심해져 갔다. 신경 차단 주사를 맞아도 큰 효과가 없었다. MRI 사진을 본 의사들마다 수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척추를 전공한 신경외과 의사이자 나의 친한 친구는 바로 수술을 하라고 권했고 또 다른 전문의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 있을 정도이니 조금만 버텨보라고 했다. 이런 경우라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전문가의 의견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다. 이미 출국 날짜까지 정하고 비행기표도 사놓은 상태였던 나는 수술로 인해 그토록 기다렸던 해외 연수의 일정이 지연되는 걸 원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수술을 하지 않고 버텨보기로 결정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이 서 있으면 통증이 이내 사라졌고 앉아 있으면 통증이 심하게 느껴졌다. 그렇다고 서서 일을 할 수는 없었기에 담당 의사는 내게 일을 쉬며 4주간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 공고를 내렸다. 절대 안정. 바꿔 말하면 절대 움직이지 말고 침상에 누워 있으라는 것이다. 식사와 용변을 포함한 모든 것을 누워서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골프를 치고 회식을 하던 사람이 멀쩡한 의식 상태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용변 뒤처리까지 해야 하다니 그것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식사를 하고 용변을 볼 때를 제외하고 종일 누워있는 다소 완화된 형태의 절대 안정을 취하기로 마음먹었고 담당 의사 역시 그렇게 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었다. 처음 며칠간은 버틸만 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퇴원 후 집에서 같은 생활을 되풀이하면서
나는 점차 불안해졌다. 오늘 자고 나면 내일은 통증이 좀 덜하겠지 하는 기대를 안고 오지 않는 잠을 겨우 청했지만 깨고 나면 통증은 변함없이 나를 찾아왔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은 나날이 더 심해져 갔다. 때때로 마치 발가락 사이를 도끼로 내려찍어 발이 쪼개지는 듯한 느낌을 받거나 고기 불판 위에 발을 올려놓은 것처럼 발바닥이 뜨거워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험을 계속하게 되었다. 어떤 날은 두꺼운 얼음 위에 맨발로 서 있는 것처럼 다리가 시리기도 했다. 진통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한 주, 두 주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나아질 거란 희망은 점차 사그라들었고 나는 이내 우울해지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이 병 몰라요. 나는 그제야 환자들이 했던 이 말의 의미를 뼛속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나는 우울증의 조기각성 증상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불면증과 함께 이유 없이 평소보다 최소 한두 시간 정도 일찍 깨어버리는 조기각성 증상을 경험하곤 한다. 나는 이 증상이 어떠한 것이며 또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원치 않게 일찍 깨어난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내가 겪은 조기각성 증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가족 모두가 아직 고나게 자고 있는 새벽 3시 그리고 4시 정도에 거짓말처럼 눈이 반짝하고 떠졌다. 무언가를 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고 사실 그러고 싶은 의욕도 없다. 곧 어젯밤까지 계속 나를 괴롭히던 고민거리들이 머릿속에 일일 드라마처럼 다시 펼쳐진다. 고민과 걱정은 반복되지만 결국 난 늘 같은 자리에 있다. 그렇게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나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일부러 다른 생각, 뭔가 좋고 행복한 생각을 해보려고 애쓰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이내 나는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 같은 고민을 되풀이하고 있다. 게다가 모두가 잠든 새벽은 너무나 고요해서 작은 감각에도 예민해진다.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귀에 꽂히고 창밖의 작은 불빛도 잽싸게 눈길이 쏠린다. 늘 아프던 곳은 더 아프게 느껴지고 평소 불편함을 잘 느끼지 못했던 부위까지 고통이 느껴진다. 괴롭다. 힘들다.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 이대로 해가 뜨지 않았으면 하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해본다. 하지만 무정하게 시간은 흘러가고 동이 튼다. 새로운 하루를 이미 극도로 지쳐버린 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하루는 끝없는 고통의 연장일 뿐이다. 머릿속에서 걱정이 끊이질 않아요. 생각을 멈추려 해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전문가가 이런저런 진단과 그리고 해법을 내놓곤 한다. 이는 모두 전문가의 풍부한 지식과 임상 경험에서 나온 것이므로 매우 유용하며 새겨들을 만하다. 그러나 진단과 해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공감일 것이다. 인생에서 정말 힘든 상황을 맞았을 때 이것을 혼자 극복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만일 혼자서 극복할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은 매우 운이 좋았거나 혹은 그 사람이 진정 힘든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학교폭력에 피해를 당한 학생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개입도, 가해 학생에 대한 특단의 조치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단 한 명의 친구다. 단 한 명의 친구가 생기는 그 순간부터 그 학생은 더 이상 왕따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괴로움 속을 허우적대며 내 고민을 누군가에게 반드시 이야기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힘겨울 때 고립감 그리고 외로움까지 느끼게 되면 심리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고민을 들어줄 누군가는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무엇보다 나의 고민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나를 찾아온 이들에게 내가 과연 그런 존재였는가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었다. 병에 걸려봐야 그 병을 잘 고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치료자로서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난 많이 달라졌음을 절감한다. 그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나는 이제 나를 찾는 이들에게 최소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저도 그 병 잘 알아요. 통증은 피할 수 없지만 절망은 선택할 수 있다. 정말로 죄송하지만 환자분께는 제가 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언젠가 내가 환자의 보호자에게 했던 말이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다. 나는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해봤다는 생각에 꺼낸 사실 그대로의 말이었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잘라버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을 것이다. 그때 그분들이 느꼈을 감정을 내가 직접 느끼게 됐을 때 나는 나를 치료했던 의사들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발병하고 난 후 약 2년이 지난 어느 가을의 새벽, 나는 잠을 자다가 발바닥 전체를 220V의 전기로 지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잠에서 깼다. 괴로웠다. 몹시 괴로웠다. 고통이라는 괴물에 몇 년간 쫓겨다니다가 마침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았다.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인가? 신이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내게 이러는 것인가?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못 살겠다면 어쩌자는 것인가? 죽겠다는 것인가? 그럼 죽을 것인가? 지금 이 상황이 과연 최악인가? 우리 삶에서 고통은 그 형태가 다를 뿐 늘 가까이에 있다.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지만 정신적인 고통일 때가 많다. 안타깝게도 벗어나지 못할 고통은 그것에서 벗어나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크기가 더 커지고 만다. 사라지지 않는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랄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그것에 매달리게 된다. 결국 고통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친구들을 만나지 않게 되고 평소에 좋아하는 드라마나 야구 중계를 보지 않게 된다. 가족과의 대화는 점차 줄어들고 가족들의 애정 어린 관심에도 자기도 모르게 가시돋친 짜증으로 대응하게 된다. 그 후 찾아오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뿐이지만 이러한 과정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계속 되풀이된다. 마침내 주변의 사람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면서 전화를 걸어 힘들다는 이야기를 건넬 친구조차 마땅치 않게 되는 지경에 이른다. 이 정도의 상황이 되면
가족들에게조차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고 나면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스스로를 미워하고 또 자책하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 고통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그것에 집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고 만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마침내 지구성이 고통과 그리고 나만 남은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든다. 그동안 내 인생에 있었던 소중한 추억들, 자랑스러운 성취, 소박한 승리의 경험 등은 모두 잊은 채 오로지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죽음만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보자. 고통이라는 것이 하루 24시간 내내 존재하는 건 아니다. 고통이 있다고 해서 삶이 모두 괴로운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벗어나지 못할 고통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대안이 있을까?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게다가 그렇게 하기까지 대부분의 사람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고통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야기는 극적으로 달라진다. 고통은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이며 내게는 삶의 다른 부분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또한 고통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고통을 즐기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고통이 우리 삶에 주는 영향을 줄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그날 새벽, 죽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던 내게 문득 답을 알려주기라도 하듯이 내 머릿속에는 어느 봄날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따뜻한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던 그날, 나는 작은 아들과 우리 아파트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다. 곱디고 온 벚꽃잎들이 살랑거리는 봄바람에 꽃비가 되어 떨어졌다. 7살 난 작은 아들 녀석은 그 꽃잎을 잡으러 이리저리 망아지처럼 뛰어다녔다. 그렇게 하길 몇 분. 녀석은 꽃잎 하나를 겨우 잡은 다음 작은 두 손으로 그 꽃잎을 꼭 쥐더니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나에게 다가와 그 꽃잎을 살며시 쥐어주었다. 아빠,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내가 아빠 빨리 낫게 해달라고 소원 빌었으니까 이 꽃잎 잃어버리면 안 돼?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 꼬마는 또 다른 꽃잎을 잡으러 뛰어갔다. 고통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때 아들이 했던 그 이야기가 떠오르자 나도 모르게 이 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고통은 끊임없이 자신을 보아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그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 괴로워진다. 눈을 돌려 내 삶의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면 오랜만에 청소를 하다가 책상 서랍 구석에서 우연히 발견한 10,000원짜리 지폐처럼 그렇게 잊고 지내던 삶의 작은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통은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이며 나는 그것 말고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명백한 사실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다. 어느 책에선가 읽었던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 라는 그 말의 참뜻을 나는 그제야 알 것 같았다. 왜에서 어떻게로?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어떤 일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사건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모호하거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보다 더 골치 아픈 건 원인은 사라져버렸지만 결과는 계속 남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아마도 불면증이 그 대표적인 결과일 것이다. 불면증이 처음 시작될 때 우리는 대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입시 스트레스, 가족의 질병, 경제적인 곤란, 통증, 그렇게 수많은 불면증 원인들이 있다. 하지만 원인이 사라져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불면증은 계속 남아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불면증의 상태가 너무 괴로운 나머지 잠을 자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게 되는데 이 방법들이 오히려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불면증으로 괴롭다며 나를 찾아온 한 남자는 자신이 회사에서 지방 소도시로 발령받은 이후 이 괴로운 증상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30대 후반인 그는 서울에 집과 가족들이 있었는데 어쩌다가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되는 바람에 졸지에 기러기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했다. 가족들을 서울에 남겨둔 채 발령지에서 방을 구해 혼자서 생활하게 된 그는 잠자리가 바뀐 탓인지 혼자 있으며 느끼게 된 외로움 탓인지 어느 날부터인가 잘 잠에 들지 못했다. 그러다 어떤 날은 거의 꼬박 밤을 새우기도 했다. 이렇게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날이 되면 그는 온종일 피곤한 기색을 감출 수가 없었다. 오늘은 반드시 자야 한다. 그렇게 피곤한 날에는 저녁 식사만 마치면 졸립지도 않은데 밤 9시부터 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고 그래도 도저히 잠이 오지 않으면 혼자 소주를 반병 정도씩 마셨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잠은 오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점차 자신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에 대해 그 자체에 대해 불안해졌다. 오늘은 과연 잠이 올까? 잠들면 과연 몇 시간이나 잘 수 있을까? 그렇게 1년이 지난 후 그는 마침내 근무지가 서울로 변경되어 집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불면증 증세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어둠이 내리면 자신이 잠을 잘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하며 이제는 거의 매일 소주를 마시고 있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는 원인은 사라져도 결과는 계속 남아 고통을 주는 흔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불면증 환자뿐 아니라 다양한 수술의 후유증을 겪는 환자들에게서도 대부분 관찰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척추 디스크가 있어서 돌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 환자는 수술로 돌출된 디스크를 제거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맞다. 하지만 디스크는 제거됐어도 일부 환자에게서는 그간의 신경손상 혹은 수술 후에 발생한 수술 부위의 유착, 수술 중 발생한 새로운 신경손상으로 인해 통증과 감각 이상이 계속된다. 수술이 자신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환자들은 이때 심한 좌절과 또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 그 역시 불면증의 괴로움도 괴로움이지만 달라지지 않은 자기 상태를 목격하며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엄청난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원인이 제거됐는데도 어째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인지, 왜 하필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모르겠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유독 불운한 사람인 것 같다고 그는 절망했다. 수술과 약물, 각종 비수술적 치료, 물리치료, 필라테스, 퍼스널 트레이닝, 기도, 명상, 심지어는 침과 한약까지 통증에 좋다는 온갖 방법을 다 사용했는데도 기대만큼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자 나 역시 끝없이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닥친 것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어두운 방에 우두커니 혼자 앉아있을 때면 이런 질문이 끝도 없이 쏟아졌다. 왜 이 병이 낫지 않을까? 왜 내게 이런 병이 찾아왔을까? 대체 왜? 그러다 문득 나를 찾아온 환자들이 내게 던지는 질문들을 내가 똑같이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환자들은 나의 진료실로 찾아와 도대체 왜 이런 병이 자신에게 생긴 것인지를 묻곤 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골절이 되거나 피부가 찢어지는 일이 아닌 이상 질병의 원인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우울증을 비롯한 다양한 정신과적 질환은 전체 인구의 20% 정도가 경험하게 되는 매우 흔한 것이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쉽사리 설명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것은 우울증뿐 아니라 내과 영역의 다른 질병에서도 마찬가지다. 매우 흔한 만성 질병인 당뇨병만 해도 그렇다.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짐으로써 생기는 이 질병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인슐린 분비에 왜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까지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꼭 질병뿐이겠는가? 우리는 갑작스레 찾아온 우리의 수많은 불행 앞에서 종종 왜 하필 이라는 말을 하게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다.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내가 왜 혼자서 이런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걸까? 왜 온 세상의 불운이 오직 나를 향해 달려드는 걸까? 세상에 정의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그런 생각들에 휩싸이다 보면 왜에 집착하게 되고 이런 집착은 곧 우울한 감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당연한 일이다. 이런 경우에는 왜를 아무리 외쳐도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없으니까. 고통과 불행이 전혀 없었던 그 시절을 자꾸 떠올리게 되겠지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머릿속에서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할 때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싹둑 자르고 냉정하게 원인 따위는 없다 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불행에는 이유가 없다. 세상 모든 일은 그 원인을 찾아야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다면 그건 불행일 것이다. 아프지만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상황은 상황대로 두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나도 그렇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을 먹고 또 먹는다. 왜가 아니라 어떻게에 집중하자. 왜가 아니라 어떻게. 그러니까 원인이 아니라 방법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법을 찾는 일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최소한 보이지도 않으며 돌이킬 수도 없는 원인을 찾는 일보다 그 일보다는 쉬울 테니까 말이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은 후에 그걸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 비록 이것이 당장의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게 아니라고 해도 그렇다. 그래야만 아무리 힘들어도 우울감에 빠져 나 자신을 잃어가지 않는다. 계속해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곧 자기를 지키는 일이다. 영화 마션에서 화성에 홀로 남겨진 우주비행사 마크 와트니는 자신이 왜 화성에 혼자 남게 되었는지에 대해 집착하며 우울해하기보다 자신이 화성에서 어떻게 생존할지에 더 집중한다. 그렇게 화성에서 감자 농사를 짓고 하루하루를 견뎌내면서 마침내 지구로 귀환한다. 그의 말은 곧 내가 나 자신에게 그리고 고통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와도 같다. 삶이 어느 지점에 이르러 정말 모든 게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바닥을 칠 때가 있잖아. 그래, 이게 끝이야. 모든 게 끝장이야. 라고 말이지. 그럴 땐 둘 중 하나야.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던지 아니면 무언가를 하든지. 하나의 문제를 풀고 또 그 다음 문제를 풀고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야.